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흥미로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핵심만 읽는 전나무숲 건강 이야기 시리즈 중 네 번째 이야기인 장이 깨끗하면 뇌도 건강해진다 라는 책으로 정말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 표지의 장은 제1의 뇌라는 문구와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분비된다는 문장에 흥미를 느껴 읽게 되었는데 내용도 재미있고 핵심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책 한 권을 전부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두세 번으로 나누어서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장의 놀라운 힘, 장뇌력. 생물 진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뇌와 장의 관계는 분명해진다. 먹으니까 살게 되고 활동할 수 있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먹는 행위의 주체는 우리 몸의 장이다. 뇌보다 훨씬 오래전에 생겨났고 생명의 고향과 같은 우리 몸의 중심부에서 묵묵히 기다리다가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전부 받아주는 아주 듬직한 존재가 바로 장이다. 그런 장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닐까? 사람은 뇌를 발달시킨 덕에 고도의 지성을 갖추었으나 언제부터인가 뇌가 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한 탓에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지고 말았다.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워질 게 뻔하다. 그러나 신체의 구성 원리를 잘 이해해 효율적으로 다스릴 지혜를 터득하면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생물이며 장을 모체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고 배설하는 기관만은 아니다. 뇌로만 의식을 집중하면 좀처럼 알아채지 못하지만 사실 장은 마음의 움직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인식하는 게 좋을까? 하는 철학적인 주제도 장의 진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답을 얻을 수 있다. 먹는 행위로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생물로서의 감각을 되찾아보자. 장은 제2의 뇌라는 설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오히려 장은 제1의 뇌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란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생각하는 행위의 근본은 뇌에 있고 느끼는 행위의 근본은 장에 있다. 생물은 장에서 진화했으며 뇌는 훨씬 뒤에 생겨났다. 생각하는 행위보다 느끼는 행위의 역사가 더 길다. 그러므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느껴보자. 느낀 대로 움직여보자. 이렇게 생활 방식을 바꾸면 눈앞에 놓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을 기를 기회도 생길 것이다. 가끔 오작동을 일으켜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끄는 등 아직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뇌와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다. 파트 1. 장내력에 주목해야 할 이유. 많은 몸속 기관 중에 뇌가 으뜸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물은 먼저 장에서 진화했으며 뇌는 훨씬 뒤에 생겨났다. 즉, 장은 뇌보다 훨씬 오래된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는 생물이며 장을 모체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고 배설하는 기관만은 아니다. 뇌로만 의식을 집중하면 좀처럼 알아채지 못하지만 장은 마음의 움직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장은 제1의 뇌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다. 심장과 폐에도 마음이 깃들어 있을까? 우리는 장에서 생겨났다. 뇌는 우리의 근원이 아니다. 첫 머리부터 결론을 말하는 이유는 뇌는 나의 근원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원이란 내 존재의 기원을 뜻한다. 근원이 내가 아닌 장에 있어? 내가 장에서 생겨났다는 거야? 라며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을성 싶다. 소화가 아닌 장이 느끼거나 생각하는 근원이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만약 이 얘기가 어떤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뇌가 명령한 대로 몸이 움직이고 뇌가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는 마음과 몸에 관한 인식이 앞으로는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심폐 이식 수술을 받은 클레어 실비아라는 미국인 여성이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기억하는 심장이라는 책에 소개되었는데 그녀는 수술이 끝난 뒤부터 자신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음을 느껴왔다고 한다. 그 새로운 마음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지면서 그녀에게 심장과 폐를 기증한 한 젊은 남성의 성격이었다. 심장과 폐를 이식받으면서 새로운 인격까지 이식받게 된 것이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아 이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는 더 있다고 한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심장은 산소를 온몸으로 내보내는 장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화기관인 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 배설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면역체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마음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생각하는 행위와 느끼는 행위는 서로 다르며 그 중에서 느끼는 행위는 장이 맡고 있다는 말이다. 장이 느끼는 것이 마음의 기원이다. 생물의 계통 발생학적 관점에서 보면 심장과 폐는 물고기의 호흡기관인 아가미에서 처음 생겨났다. 그러면 아가미는 어디에서 생겨난 걸까? 바로 장의 일부가 변화한 것이다. 진화의 계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인류의 조상인 초기 척추동물은 입부터 항문까지 이어진 한 개의 소화관, 즉 장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단계에는 아직 뇌가 생기지 않았다. 장에서 심장이나 폐와 같은 장기들이 생겨나고 장벽과 체벽에 있던 신경들이 서로 이어져서 뇌가 생겼다고 추정된다. 그러니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근원은 장에 있는 것이다. 즉, 장이 마음의 기원이다. 마음은 장에도 심장에도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는 내장을 중심으로 한 신체관은 현대의학적 시각으로는 생뚱맞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동양의 신체관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무예, 무술, 요가, 단전호흡, 지압요법 등을 터득한 사람이라면 배가 신체의 중심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동양의 전통적 신체관은 지, 정, 의로 요약된다. 지는 사고, 머리의 자아가 관장한다. 정은 감정, 가슴의 자아가 관장한다. 의는 의지, 의욕, 배의 자아가 관장한다. 머리는 물론이고 가슴과 배에도 자아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요컨대 나는 뇌라는 부분이 아닌 몸이라는 전체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동양에서는 이 세 개의 자아 가운데서도 배의 자아를 단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왔다. 생물의 계통 발생을 거슬러 오르면 뇌의 자아도 심장의 자아도 모두 장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은 오늘날 우리 몸에 비추어 보면 배에 해당한다. 중요한 점은 이 세 개의 자아가 균형을 잡는 것이다. 머리의 자아만으로는 몸에서 일어나는 힘차고 활발한 생명 활동을 느끼지 못한다. 사는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이같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를 나는 대갈장군이라고 일컫는다. 우리는 장에서 생겨났다.
뇌는 우리의 기원이 아니다. 라는 말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 배설하는 현상이 산다는 행위의 원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산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이다. 먹는다는 행위는 장이 꿈틀거리는 현상이며 여기에 느낀다라는 행위에 기원이 있다. 생물은 뇌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느끼면서 살아왔으며 소화관인 장은 느끼는 기능의 주체였다. 물론 고든 생물로 진화한 인간도 그 기능을 물려받았다. 소화관인 장은 세포 분할을 거쳐 폐, 심장, 뇌 등의 기능을 나누어 주면서 세계의 자아로 상징되는 보다 복잡한 의식을 형성했지만 의식의 원점은 어디까지나 장에 있다. 머리, 가슴, 배의 균형이 소중하다. 살아가는 데에는 지, 정, 의의 균형이 소중하다. 지에 치우치면 대갈장군이 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중심인 배에서 잠자는 본능이나 감정, 직관을 잃어버린다. 심신이 균형을 이루려면 무게의 중심을 안정시키고 뱃속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아와 대화할 수 있다. 먹은 음식이 장과 마음의 건강을 좌우한다. 장은 마음의 근원이면서 음식물을 소화, 흡수, 배설하는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생각하면 평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장의 활동이 불안정하면 심리적 안정감도 흔들린다. 그렇기에 장이 불안정한 시기에 생긴 고민은 더욱 심각하게 와 닿는다. 장과 마음 사이에는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장이 더러우면 마음도 더러워진다. 장이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하다. 쉽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배가 살살 아프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 침착함을 잃어버린다. 반면 이유도 없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장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그 사실을 안다면 공연히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며 감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을 깨끗이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장이 건강해져서 뱃속이 안정되면 의욕이 생기고 각오를 다질 수 있을 만큼 서서히 마음이 단단해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 불안한 일이 생기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맞서서 해결하려는 의욕이 솟아난다. 생물에게 자아의 욕구란 살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므로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의 활동이 불안정해 대사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면 신체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 살고자 하는 자아의 욕구도 삐뚤어진다. 자아가 삐뚤어지면 의욕이 넘치고 매우 활기가 넘쳤던 사람도 판단력이 흐려진다. 게다가 본능적인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장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장과 성질이 맞는 식품을 매일 먹는 게 중요하다. 두뇌 쓰는 법을 가르치는 강연회는 많이 열리는데 장 활동과 정신력의 관계를 알려주는 강좌는 거의 없다. 음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고작 장 속을 개선하는 것이 몸에 좋아 라며 신체 건강만 생각하기 일쑤다. 하지만 먹은 게 충분히 소화되지 않아서 장 활동이 불안정해지면 뇌의 분별력이 흐려지는 만큼 뇌로는 조절할 수 없는 힘이 장에서 잠자고 있다.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분비된다. 장과 마음의 관계와 관련해서 짚어볼 사항이 또 하나 있다. 정신의료 분야에서는 우울증의 원인을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라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조절하는 것이 우울증 개선의 핵심 치료법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세로토닌의 작용을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로 조정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만다. 항우울제를 쓴다는 것은 약의 힘으로 뇌의 활동을 조절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읽어온 독자라면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장 활동을 안정시키는 것과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치유만 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정신과 또는 심리치료내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우울증 환자의 수도 같이 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는 다음의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다. 첫 번째, 뇌 속의 세로토닌 분비가 우울증 발병과 관계 있다는 말은 가설일 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 두 번째, 세로토닌의 95%는 장이 꿈틀 운동을 할 때 장에서 분비된다. 뇌 속에서 분비되는 양은 고작 3%뿐이다. 첫 번째에 관해서는 과학은 기본적으로 가설에서 출발하므로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우울제 등의 약품이 이런 가설을 전제로 개발된 것이라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의료의 토대 자체가 크게 흔들린다. 두 번째에 관해서도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은 상당히 놀랐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다음의 결론에 이른다. 첫 번째가 어디까지나 가설인데다 그 가설을 기초로 한 약물 치료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 수만 늘리고 말았다. 장이 제대로 꿈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소화, 흡수, 배설이 원활하고 앞서 설명했듯이 세로토닌도 충분히 분비되어 장 활동이 지극히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일 때 마음은 아주 평온하다. 장 활동이 이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울증 증세가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뇌 속의 세로토닌 작용이 우울증 발병에 관여한다는 가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에서 소개한 대로 장을 제대로 돌보면 복잡한 뇌 속에 일부러 약물을 투여하는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 원천 기관인 장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조금은 소홀히 대해왔다. 뇌 활동을 연구해 두뇌 강화 훈련 등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훈련이 유행처럼 번진 탓에 더욱 근원적인 자아는 어두운 암흑 속에 갇히고 만 것이다. 그 영향으로 잠재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강조하는데 장은 제1의 뇌이며 뇌는 장의 활동에 순응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예부터 탐구되어 온 깨달음이라는 현상도 장 활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분비된다. 장이 꿈틀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마음이 안정된다. 마음의 작용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양의 95%가 장이 꿈틀 운동을 할 때 장에서 분비된다. 장이 꿈틀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마음이 안정된다라고 인식하면 정신 안정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장내력을 연마하자. 장과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전제하면 매일 먹는 음식의 중요성이 또 다른 각도로 새롭게 인식될 것이다. 장과 성질이 잘 맞는 음식으로 식사 내용을 바꾸는 것은 장은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뇌 활동도 활발해진다. 또 외부로부터 정보를 포착하는 힘인 직관력을 높여준다. 이처럼
장과 마음이 몸과 조화를 이루면서 장래력이 연마된다. 감정과 직관은 어떻게 다른가? 인류의 조상인 초기 척추동물은 단순한 신경줄과 소화관으로 생존했다. 이러한 원시 생물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능력이 있지는 않았지만 살아있음으로 느끼는 기능은 있었다. 머리가 아닌 장에서 말이다. 그렇게 느낀 감정이 신경을 통해 근육에 전달되어 행위가 일어났다. 적어도 원시 생물은 그렇게 살아갔다. 그 후로 뇌가 발달했다고 해서 이러한 감각이 전부 없어졌다고 여기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이다. 오히려 생물 수준의 느끼는 힘에 생각하는 힘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진화한 생물이라면 본디 이 두 힘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대인은 생각하는 힘에만 치우친 나머지 느끼는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생물의 본능인 살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대갈장군이 되고 말았다는 뜻이다. 지금 당장 대갈장군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싶겠지만 그 대답은 잠시 미루겠다. 마음이나 감정 너머에는 더욱더 모호한 의식의 세계가 있으며 그 세계에 대해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의 세계다. 영혼이라는 말을 쓰면 종교적 색채가 짙다는 이유로 혹은 과학이나 의학의 대상이 아니라며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혼을 무시해버리면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직관력이나 인격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장래력을 갈고 닦는 진정한 목적도 사실은 여기에 있다. 그러니 선입견을 버리고 영혼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자. 이를테면 WHO에서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한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벽히 양호한 상태를 말하며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최근 이 정의에 영적으로 라는 표현을 더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하다. 매우 좋은 영적 상태도 건강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혹자는 영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과 어떻게 다른가, 같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것이다. 결론을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이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영적이라는 표현과는 뜻이 크게 다르다. 예부터 동양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해 왔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 마음은 사라져도 영혼은 그대로 있다고 믿었다. 직관의 안테나는 어디에? 그러면 영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영혼과 마음의 차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 두 단어를 직관과 감정으로 바꾸어 보자. 직관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포착하는 안테나와 같다. 이는 장에서 시작된 감정과 어딘지 모르게 성질이 다르다.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것은 직관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감정. 이렇게 생각하면 두 단어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으리라. 직관이 안테나가 신호를 감지하듯 포착된다고 치고 그렇다면 그 안테나는 어디에 붙어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뇌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직관과 감정을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예컨대 축구 경기가 펼쳐지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선수가 머리로 일일이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면 물 흐르듯이 경기를 할 수 있겠는가? 야생동물은 축구선수 이상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느낀 대로 행동하므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인간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자마자 행위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직관도 문득 떠오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야생동물은 문득 떠오른 생각에 따라 행동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뇌에는 안테나가 없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면 마음에도
머리에도 속하지 않는 직관의 본질이 어렴풋이 드러난다. 느끼다, 는 마음, 생각하다, 는 머리, 번쩍이다, 는 퀘스천 마크. 옛 사람들은 번쩍이다, 직관하다를 영혼이라는 개념과 연관해 영감이라고 불렀다. 종교나 철학의 세계에서는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도 마음으로 느낀다라는 개념과 어딘가 달라 보인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WHO 건강 논의까지 들추지 않더라도 마음이 건강한 것과 영적으로 건강한 것의 차이도 엿보일 것이다. 영혼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본능과 관련지어서 과학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감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장래력을 갈고 닦는 일은 직관력을 기르는 길이다. 직관은 내가 아닌 꼬리뼈가 포착한다. 품격, 직관과도 의미가 통하는 영성은 어떻게 연마하고 그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앞서 설명한 직관과 감정의 차이와 연관지어 생각해보자. 마음은 소화가 아닌 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직관은 신경계와 관계가 깊다. 신경은 외부의 자극을 포착하는 구실을 하며 몸속 구석구석까지 둘러쳐져 있다. 그러면 핵심인 안테나는 도대체 어디에 세워져 있을까? 축구 경기에서 물 흐르듯이 경기를 이어가려면 직관과 행위가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며 나타나야 한다. 직관과 행위가 일치할수록 더 자유롭게 경기를 할 수 있다. 경기 동작에서 행위의 출발점이 되는 무게중심이 바로 복부 또는 단전이라 불리는 부위이다. 복부에 위치한 소화관인 장에는 안테나를 세울 만한 장소가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신경의 작용이다. 척추동물은 척추뼈를 따라서 중추 신경이 뻗어 있다. 그 중에 우리 몸의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엉치뼈에는 5쌍의 신경이, 끝부분인 꼬리뼈에는 1쌍의 신경이 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살펴보면 뇌의 반대 위치에 있는 꼬리신경이 안테나에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꼬리뼈는 동물의 꼬리가 없어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부위이다. 흔히들 퇴화한 유물처럼 인식하지만 그곳에는 엄연히 한 쌍의 신경이 뻗어 있다. 꼬리신경은 겨우 한 쌍이지만 이 신경이 포착한 정보는 행위의 출발점인 엉치뼈에 즉각 전달된다. 야생동물의 슬기롭고 날렵한 동작은 꼬리뼈와 엉치뼈의 연동으로 보는 게 이치에 맞다. 생물은 뇌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늘 무엇인가를 느끼고 그것을 이루고자 살아왔다. 척추동물의 역사만 보더라도 좋기 5억 년 이상이다. 기원을 따지자면 뇌가 만드는 생각보다는 척수에서 생기는 직관, 장에서 느끼는 감정과 본능이 한층 오래되었다. 우리 몸의 기능을 제대로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은 역설이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뇌를 아무리 단련해도 직관이 연마되지 않는다. 머리 쓰는 일을 그만두었을 때 비로소 직관이 생긴다. 동물은 꼬리로 직관을 포착한다. 직관을 머리로 포착한다면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시간차가 생겨 물 흐르듯이 움직일 수 없다. 먼저 꼬리로 정보를 포착해 몸의 중심 부위인 배로 정보를 전하는 구조가 더 자연스럽다. 뇌가 직관을 인식해 어떤 행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동작이 끝난 뒤의 일이다. 깨달음은 생물로서의 나를 기억해내는 일이다. 깨달음 하면 아무나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되새겨보면 깨달음이 상당히 간단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직관은 단 한 쌍밖에 없는 꼬리신경과 연결된다는 정의를 기억하자. 이 정의는 어디까지나 인체 구조를 기반으로 이끌어낸 가설이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단 한 쌍의 신경과 연결된다라는 말을 핵심으로 하면 재미있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인류 피아니스트의 연주 장면을 떠올려 보자. 양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건반을 두드리는 동작은 연습을 많이 했더라도 아무나 흉내내지 못한다. 손가락 끝의 신경이 하나하나 다른 신경들과 연결되어 양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야만 물 흐르듯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 흐르듯이 하는 행동은 축구와 같은 스포츠에서도 원리가 같다. 경기 종목에 따라서 어떤 신경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는 달라지겠으나 필요한 부위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만큼 동작이 어색해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은 신경을 연결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인재로 대접받으며 사고방식이 적극적인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살고자 노력한다. 지인이 많으면 할 수 없던 일이 가능해지고 모르던 것을 알게 된다고 믿는다. 그렇게 노력을 거듭해 네트워크를 늘려가면 언젠가 깨달음과 같은 세계가 열리리라고 기대하는지도 모르겠다. 허나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유능해질 리도 없고 인간성이 좋아지거나 고민이 전부 사라지지도 않는다. 깨닫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중요한 점은 생물로서의 나와 연결되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세계와 연결되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연결되었다는 감각이 있으면 능력이 있든 없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 머리로 생각하는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만큼 직관도 몸에 배기 쉬워지리라. 내가 만들어낸 환상에서 벗어나자. 사람을 괴롭혀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불안, 걱정, 고민 등은 전부 내가 만든 것이다. 이는 실체가 없다. 그저 일상에서 내가 생각해낸 조건이나 버릇에 지나지 않는다. 생물로서의 나와 연결된다. 뇌는 나라는 존재를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다. 그곳에는 외로운, 고민, 갈등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런 자유롭지 못한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생물로서의 감각이 깃들어 있는 장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활성화시켜 직관을 포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생물로서의 나와 연결되는 것은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져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생명력의 원천이 된다. 파트 2. 장래력은 무엇을 먹는가와 관련이 있다.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대사작용을 통해 피와 살이 되고 감정과 생각을 만든다. 그 중심에 장이 있다. 즉석식품, 정제식품 같이 장과 성질이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장의 활동이 나빠지면서 불안한 감정이 나타나고 장 속에 변이 쌓여 부패하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우울한 마음까지 생긴다. 삶의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다. 즉,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 세포의 질이 떨어지고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도 떨어진다.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만든다. 인체는 40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나이나 체격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세포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은 누구나 같다. 그렇기에 세포의 활동성이 건강 상태와 크게 관련되어 있고 더 건강해지고 싶다, 재능을 펼치고 싶다, 젊어지고 싶다와 같은 소망을 이루는 것도 세포의 활동성과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포의 활동성을 결정지을까? 정답은 호흡과 식사다. 호흡으로 폐에 들어온 산소와 식사로 장에 들어온 영양소가 몸 곳곳의 세포로 운반되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된다. 영양소의 하나인 단백질은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며 그 대부분은 세포에서 다시 단백질로 합성된다. 이 단백질이 몸속의 모든 기관, 즉 근육, 골격,
장기, 혈관, 신경 등의 재료가 된다. 한마디로 먹은 음식물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미국 격언에도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는 것이 곧 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는 먹는 음식물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도 된다. 여러분에겐 충격적일지 모르겠으나 맞는 말이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 마음가짐이나 생각, 행동 방식을 바꾸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우리의 바탕이 세포이고 세포 대부분은 음식물에서 만들어지므로 마음가짐이나 생각, 행동 방식의 변화 역시 먹은 음식물이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을까? 세포를 활성화하는 식사란 어떤 것일까? 이때 기준이 되는 기관이 바로 장이다. 뇌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양소를 장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제대로 작용할 수 없다. 한마디로 장이 건강해져야만 뇌 활동도 활기차진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많은 몸속 기관 중에 뇌가 으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장이 먼저이고 뇌는 그 다음이다. 음식물이 몸에 들어오면 장, 혈액, 세포는 하나로 이어진다. 이를 대사라고 부르며 생물이 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대사작용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것이 장을 활기차게 하는 기본이며 장내력의 골자이다. 장이 활동한 덕에 뇌도 활동한다. 뇌 훈련 게임이 유행하고 있지만 뇌만 단련해봤자 머리가 좋아지지 않는다. 뇌세포를 활성화하는데 근본이 되는 것은 식사다. 음식물을 잘못 선택하면 장의 소화 작용이 나빠져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세포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장이 활동해야 뇌도 활동하는 관계를 알아야 한다. 고기는 더 이상 양질의 단백질원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 이 문제를 따지다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영양학 지식이 반드시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를테면 우리는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영양소를 흡수해 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이 3대 영양소를 균형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균형적이란 말이 수상쩍다. 단백질을 예로 들어보자. 단백질은 크게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뉜다. 가장 잘 알려진 동물성 단백질 식품은 육류, 어패류, 우유와 유제품 등이다. 식물성 단백질은 콩류를 비롯해 곡류, 견과류, 해조류 등에 많다. 단백질은 섭취하면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온몸의 세포로 보내진다. 이 아미노산류 가운데 인체가 생성할 수 없는 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 부르며 전부 9종류가 있다. 몸속에서 생겨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이다. 이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육류 등의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영양학계에서는 육류가 양질의 단백질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 말을 믿고 육류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수치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런 양질의 단백질원이 체내에서 어떻게 소화, 흡수되고 얼마만큼 에너지로 바뀌는지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반드시 육류가 양질의 단백질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육류 등의 동물성 식품의 성질이 장에 그다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나는 육류에 식이섬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아서 영양소라고는 할 수 없으나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운반되어 장의 꿈틀 운동을 돕는다. 꿈틀 운동은 장이 단독으로 움직여서
생겨나는 현상이 아니라 원래 음식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함께 움직이며 생겨난다. 그러므로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이 필요 이상으로 꿈틀 운동을 해야 하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장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만다. 이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운동이 되풀이되면 장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꿈틀 운동도 둔해진다. 그 결과 변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서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이 생기고 유해한 균이 번식하기 시작해 장 속은 마치 음식물 쓰레기통처럼 되고 만다. 평소 냄새가 독한 방귀를 자주 뀌는 사람은 자신의 장 속에서 음식물이 부패해 유해가스가 생기고 그것이 방귀로 배설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방귀는 단지 냄새나는 가스에 머무르지 않고 장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나타내는 잣대 역할을 톡톡히 한다.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보다는 음식의 성질이 장에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영양소는 장에서 소화되어야만 세포로 운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과 궁합이 잘 맞는 식품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장 속의 유해 물질은 혈액에 흡수된 뒤 온몸의 세포로 보내져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물론 성질이 장에 맞지 않는 음식물은 육류 이외에도 더 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으나 간단히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장에 맞는다. 두 번째, 같은 식물성 식품이라도 가공을 하면 장과 성질이 맞지 않게 된다. 첫 번째는 예컨대 같은 단백질이더라도 육류보다는 식물성인 콩류의 성질이 장에 잘 맞는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콩으로 만든 두부, 청국장, 콩비지 등이 포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유가 우유보다 장에 더 잘 맞는다. 같은 동물성 중에서는 육류보다는 생선의 성질이 장에 더 맞는 편이다. 이는 함유된 지방이 서로 달라서 그렇다. 단백질 식품 중에서 성질이 장에 잘 맞는 순서는 콩류, 생선, 육류 순이다. 두 번째는 될 수 있으면 식물을 정제하지 않고 나달 상태로 먹는 게 좋다는 뜻이다. 쌀이라면 백미보다 배아미와 현미가 좋고 밀은 하얀 밀가루보다 정제하지 않은 통밀가루가 좋다. 왜냐하면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깎여나가 육류를 먹었을 때처럼 장의 꿈틀 운동에 어려움이 생기고 당의 흡수가 빨라지므로 혈당치가 단숨에 상승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그러므로 육류 반찬에 흰밥, 빵, 파스타 등을 함께 먹으면 장에 부담을 주기 쉽다. 식이섬유를 깎아낸 가공식품은 에너지 효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 육류 외에 장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품도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청량음료, 초콜릿과 같이 칼로리만 높은 음식들이 그렇다. 이 음식들이 장 속에서 부패해 세포의 활동을 방해한다. 그 결과 몸이 무겁고 나른하며 의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 에너지가 제대로 생기지 않으므로 먹고 나서도 자꾸 더 먹으려고 한다. 장을 깨끗이 해서 뱃속을 안정시키자.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살아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몸속 기관들이 부담을 느껴 결국 신체 건강까지 나빠진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감정 상태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의 근원이 장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장과 마음의 관계 역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데도 말이다. 장과 마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있다. 장은 소화관의 주체이기 때문에 장과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뱃속에 병이 생기고 그로 인해 며칠째 변비가 계속되거나 설사가 멎지 않으면 누구라도 안절부절 못하고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은 것이 그렇다. 현대인은 주로 장과 성질이 맞지 않는 식품을 먹기 때문에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식사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 음식 때문에 감정이 나빠져서 활력이 떨어지고 만다는 인과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다. 장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동양의학에서 예부터 지적해온 터라 그동안 우리가 뇌에 마음이 있다고 짐작하고 장과 마음의 관계를 깨닫지 못했던 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상에서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활력일 것이다. 옛날에는 활력이 있는 사람을 두고 배짱이 두둑하다 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장의 활동을 말한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잃은 것은 이런 배의 감각이다. 이 감각은 활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도 관계가 있다. 뱃속이 불편하면 감정이 흔들려서 좀처럼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며 뱃속을 편안하게 해서 마음이 차분해지면 사람은 원래의 자신을 되찾는다. 그러므로 정신을 단련할 때 식사 내용을 개선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식물이 없으면 동물은 살지 못한다. 뱃속의 상태를 평온하게 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분명한 사실은 동물은 식물과 달리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이다. 식물이 만든 양분을 받아서 에너지원으로 써야 한다. 이것이 먹는다는 행위이다. 요컨대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렇기에 동물은 식물 없이 살 수 없다. 식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다. 광합성이란 식물이 햇빛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 당질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 덕분에 식물은 태양, 공기, 물 등의 자연적 조건만 갖추어지면 스스로 살 수 있다. 원료인 이산화탄소도 생산된 당질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대기 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로 당질을 만들기 때문에 동물의 눈에는 마술처럼 보일 것이다.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동물은 이러한 식물의 마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동물은 살기 위해 식물이 광합성 과정에서 배설한 산소도 흡입해야 한다. 당질로부터 얻은 에너지만으로는 커가는 신체를 지탱할 수 없으므로 식물의 배설물인 산소까지 받아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호흡이며 여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한다. 먹고 숨쉬다 라는 생명의 토대가 되는 이 행위는 식물과 관계가 깊다. 그런 점에서 식물학에서는 식물을 독립영양생물, 동물을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식물을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물이 식물을 먹고 산다는 말은 식물이 만든 당질을 우리가 먹는다는 뜻이다. 영양학에서는 이 당질을 탄수화물이라고 부른다. 정확히 말하면 당질에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가 합쳐진 물질이 탄수화물이다.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대목에서 드러난다. 쌀을 주식으로 한 동양인의 식사도 식물의 당질을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하나의 지혜였다. 그런데 채소와 과일, 밥을 많이 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식품의 품질이다. 식사하고 조리하는 방법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 예를 들어 사탕수수라는 식물에 들어있는 당질을 정제해 식이섬유를 제거하면 설탕이 된다. 설탕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식물이 만든 당질은
먹으면 바로 에너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설탕은 정제 과정에서 이미 섬유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장에서 곧바로 흡수되어 혈액으로 보내진다. 즉시 흡수된다고 해서 바로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기야 단 것을 먹으면 기운이 생기니 설탕이 흡수되면 바로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만큼 몸에 부담이 생기고 만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는 혈당치의 변화다. 설탕이 장에서 바로 흡수되어 혈액으로 운반되면 당분 농도, 혈당치가 급격히 높아진다.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면 혈관이 손상되어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이 생긴다. 또 급히 오른 혈당치는 급히 내려가므로 그 과정에서 감정의 기복이 생기기 쉽다. 혈당, 혈압과 같은 혈액 상태의 변화도 정신 상태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당질은 세포에 운반된다 손 치더라도 비타민, 미네랄 등의 미량 영양소가 없으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설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영양소도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신진대사는 원활히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질병이 생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식물을 섭취하는 데도 요령이 필요하다. 식물이 만든 당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니 이리저리 가공하지 않고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먹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물론 식물의 모든 부분이 동물에게 유용하다고는 할 수 없다. 식물은 살아남으려고 자신을 보호하는 갖가지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다. 동물이 마음대로 먹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독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즉, 지나치게 가공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떫은 맛을 없애거나 발화시키는 등 독을 제거하는 조리법도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식물이 필요하지만 식물도 하나의 생명을 지닌 생물이다. 이를 잘게 부수어 체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콩류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하지만 콩은 씨앗이라 껍질이 단단해 먹기가 어렵다. 게다가 소중한 미네랄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다. 이러한 잠금 현상은 피트산의 작용으로 생기는데 식물로서는 당연한 방어책이다. 그러므로 콩을 먹을 때는 이런 잠금 장치를 어느 정도 열어야 한다. 발효는 이러한 방어를 풀어 단백질을 섭취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 물에 불려서 발화하게 하는 것도 잠금을 푸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처리 과정은 모두 장과 성질이 잘 맞도록 식품을 변화시킴으로써 소화작용을 돕는다.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만 생각하다 보면 먹는 행위의 본질인 다른 생명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다는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만다. 식품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혜로운 식사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내일은 파트 3 장이 깨끗하면 뇌도 마음도 활기차진다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